네, 여러분들 그 데이터 과학 수업이고요. 오늘 얘기할 거는 네트워크 분석 내용인데 좀 뭐랄까 사실은 이제 센트럴리티랑 그 스트럭처럴 애널리시스의 일부분만 좀 가지고 온 건데 이걸 통칭하는 그 용어가 마땅치 않아서 그냥 네트워크 애널리시스로 그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한번 센트럴리티 애널리시스, 스트럭처럴 애널리시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근데 뭐 내용이 이름은 조금 어려워 보이는데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그 네트워크 분석이잖아요. 네트워크 우리 그 소프트웨어 융합대학 학생으로서 네트워크 하면 그래프거든요. 그래프 노드랑 엣지들이 서로 이렇게 같이 막 있는 이제 그런 자료를 우리가 보통 네트워크 그래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그래프 상에서 데이터를 분석할 때 기본이 되는 이제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수치들, 지표들을 살펴볼 겁니다. 이제 센트럴리티랑 이제 스트럭처럴 애널리시스를 살펴볼 건데 그 센트럴리티는 이제 이름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각 노드들의 이제 중요도 혹은 이제 중심성을 나타내는 그런 지표고 그 지표를 분석하는 게 센트럴리티 애널리시스예요. 여기 센트럴리티 지표, 그러니까 중심성 지표에는 굉장히 많은 애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살펴볼 거는 디그리 센트럴리티, 비트윈 센트럴리티, 클로스니스 센트럴리티 등이 있겠습니다. 그 얘네들을 한번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 스트럭처럴 애널리시스는 이제 크게 얘기하면은 그냥 네트워크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분석하는 그런 분석 기법들을 통칭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뭐 몇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지표들이 뭐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래프 덴시티, 뭐 다이아메타, 뭐 클러스터링 코에피시언트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이 그래프 덴시티는 이제 얼마나 그래프가 밀도 있게 그 생겼는지, 다이아메터는 그 그래프의 뭐 가장 멀리 있는 애들의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클러스터링 코에피시언트는 이제 얼마나 내 각 노드마다 주변 이웃들이 빽빽하게 뭉쳐져 있는지 뭐 그런 걸 분석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이제 센트럴리티 애널리시스랑 스트럭처럴 애널리시스를 하고 나면은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냐면은 그 그래프에서 뭐 어느 원리도 찾아볼 수가 있고 아니면 그 그래프의 특성 자체를 한번 살펴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사이트를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보면은 snap.stanford.edu였나? 네, 그 좀 그래프 분석 쪽에서 굉장히 유명한 교수님이 몇 분 계신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그 유렐 에스코백이라는 교수님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네트워크 분석을 많이 하셨는데 여기 그 굉장히 좋은 거는 요 연구실 홈페이지인데 연구실 홈페이지에서 데이터셋을 좀 제공을 해주고 있거든요. 뭐 라지 네트워크 데이터셋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셋을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뭘 볼까요? 뭐 아무거나 볼까요? 뭐 페이스북, 에고넷이니까 좀 넘어가고 뭐 라이브 저널 뭐 이런 거 한번 볼까요? 보면은 여기에 뭐 노드 개수, 노드 엣지 개수, 뭐 위클리 커넥티브 컴포넌트 뭐 크기, 제일 큰 크기, 뭐 그때 엣지의 수, 그러니까 노드 수, 엣지 수, 뭐 라지스트 스트롱리 커넥티드 컴포넌트에서의 노드 수, 엣지 수,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통계 값들을 쭉 적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스트럭처럴 애널리시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전체적인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니까. 여기도 보면 에버리지 클러스터링 코에피시언트 뭐 이런 거 보여주고 있는 거 볼 수가 있죠. 뭐 삼각형의 개수 이런 것도 적어놨고 그렇습니다. 뭐 이펙티브 다이아메터 이것도 살펴볼 건데 다이아메터랑 이펙티브 다이아메터는 조금 다르거든요. 이런 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제가 박사과정 때 그 지도 교수님이셨던 분이 계신데 강희 교수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2011년도에 그 네트워크 분석 관련한 논문을 쓰신 게 있어요. 근데 거기서 발췌한 그 플롯인데 요게 어떤 거냐면은 그 미국 셀레브리티들 있잖아요. 그 유명인들 간의 그 뭐 어떤
친구 관계인 건지 아니면 뭐 어떤 같은 프로에 나왔을 때 그 관계를 그 그래프로 표현한 건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무튼 그런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그런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그 그래프에서 디그리 정보랑 그리고 삼각형 정보, 크게 보면은 이제 그 클러스터링 코피시언트랑 비슷한 건데, 요거 두 개를 가지고 플러스를 한번 찍어본 거예요. 찍어보면은 대부분의 포인트들이 뭐 이런 위치에 존재를 하게 되고, 요 위치에 존재를 하게 되고, 좀 이렇게 대부분의 포인트들이 존재하는 것 바깥에 이런 점들이 이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근데 보시면은 디그리가 높으면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트라이앵글은 뭐냐면은, 여기 만약에 버락 오바마 노드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 주변에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이렇게 연결돼 있으면은 이게 그 세 개의 노드가 서로 삼각형을 이루잖아요. 그럼 이렇게 이루고 있는 주변의 삼각형이 몇 개가 되는지를 찍어본 거예요. 요거 찍고 해봤더니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은 딱 눈에 띄는 게, 디그리도 높으면서 삼각형도 높은 사람은 누가 있나 봤더니 이제 버락 오바마가 있는데, 이쪽에 있는 사람을 봤더니 근데 그게 마침 버락 오바마였던 거고, 근데 좀 특이하게 디그리는 낮은데 삼각형의 수는 엄청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막 몰려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누군가 봤더니 그 성인 광고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분석 하시면은 성인 광고하는 사람들을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좋든 나쁘든. 여러분들이 원해서인지 아니면 걸러내고 싶어서인지는 그 여러분들에 달려 있겠지만, 아무튼 이런 식으로 좀 특이한 사람들을 찾아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래프 분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센트럴리티 애널리시스 먼저 살펴보도록 합시다. 센트럴리티 애널리시스는 우리말로 하면은 중심성 분석, 각 정점마다의 중심성 분석, 왜 이렇게 오늘따라 발음이 안 되죠? 중심성 분석,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얼마나 그 정점이 그래프 상에서 중심에 존재하는지를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프에 중심에 존재한다는 거를 정의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게 존재하거든요. 말 그대로 이미지상으로 봤을 때 중심에 있을 때 중심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뭐 그 이웃의 수가 진짜 많은 사람을, 진짜 많은 그 정점을 중심성이 높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이런 중심을 정의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 우리가 살펴볼 거는 이제 앞에 있는 세 가지, 디그리 센트럴리티, 비트윈 센트럴리티, 클로스니스 센트럴리티가 되는 거고,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페이지 랭크 있죠? 그 페이지 랭크도 노드의 중요도를 살펴본다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중심성 분석의 하나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페이지 랭크도 그렇고요. 뭐 아이겐 벡터 센트럴리티, 뭐 카치 센트럴리티 이런 것들도 있는데, 얘네들은 그 아이겐 벡터 센트럴리티는 그 우리 그 페이지 랭크 봤을 때 페이지 랭크 심플 버전이라고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아이겐 벡터 센트럴리티고, 카치 센트럴리티는 이제 거기에 그 텔레포트까지 포함한 그건데, 페이지 랭크랑 다른 점은 카치 센트럴리티는 그 뭐라 그래, 그 아웃 디그리를 전체, 그러니까 각 엣지들의 웨이트를 n분의 1 하잖아요. 아웃 디그리가 만약에 10개면 10분의 1로 이렇게 웨이트를 주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빠진 게 카치 센트럴리티예요. 아무튼 요거는 이제 궁금하시면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럼 우리는 오늘 우리 살펴볼 디그리 센트럴리티, 비트윈 센트럴리티, 클로스니스 센트럴리티, 얘네들 먼저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디그리 센트럴리티는 그 그래프 조금 보신 분들은 익숙하실 것 같은데, 그냥 말 그대로 이웃의 수입니다. 이웃의 수. 각 정점의 중심성을 그 정점과 연결된 간선의 수로 정의를 하는 거예요. 요거는 그냥 예제를 보시면은 바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왼쪽과 같은 그래프가 존재한다고 하면, 보면은 이 A라는 노드는 세 개의 노드들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세 개의 간선이 존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A의 디그리 센트럴리티는 3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얘는 그냥 1, 얘는 2개니까 2, 얘는 2, 이런 식으로. 그죠? 근데 요거는 어드제이선시 매트릭스로 이 이제 그래프를 표현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어드제이선시 매트릭스는 여러분들 다들 아시죠? 요게 이제 어드제이선시 매트릭스의 그 예시인데, 그 각 행이 의미하는 게
이 A라는 노드랑 연결되어 있는 그 노드들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디그리 센트럴리티를 계산하는 방법은 뭐 그냥 이 그래프 상에서 각각 세도 상관없지만 이렇게 어드제이선시 매트릭스로 표현을 했을 때 각 행에 있는 이 값들의 합으로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맞죠? B도 A랑 연결되어 있으니까 1, C도 2. 근데 이게 지금 여기에 있는 그래프가 언다이렉티드 그래프이기 때문에 여기 컬럼도 마찬가지로 합하면은 디그리 센트럴리티 값이 계산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얘기할 거는 만약에 그래프가 커지면은 각 노드마다 연결되어 있는 간선의 수가 점점 늘어날 거잖아요. 그죠? 보통 그러겠죠? 간선의 수가 막 늘어날 텐데 그러면은 그 디그리 센트럴리티의 값이 그래프의 규모에 따라서 점점 커질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요거를 0과 1 사이에 있는 값으로 좀 정규화해 줄 필요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규모를 보정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그 우리가 계산한 이 디그리 센트럴리티의 값을 그 n 나누기 1, n 빼기 1의 값으로 나눠서 좀 보정을 하기도 합니다. 정규화를 하기도 해요. 왜 하필 n-1이라고 하냐면은 만약에 어떤 그래프에 노드가 n개가 있다고 하면 이렇게 그래프를 한번 제가 아무거나 한번 그려보면은 이렇게 뭐 6개의 노드로 구성되어 있는 어떤 그래프가 있다고 하면은 이 노드 하나랑 연결될 수 있는 가장 많은 이웃의 수는 5개죠. 이렇게. 그죠? 제일 많은 게 5개잖아요. n은 6인데 가장 많은 거는 5개라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값이 5개이기 때문에 그래서 5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 그림과 같은 경우에는 노드가 전체 4개니까 그럼 n이 4고 그래서 여기 있는 값들을 다 3으로 이렇게 나눠주면 그게 이제 정규화된 디그리 센트럴리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얘는 뭐 0.33 이렇게 될 거고 얘는 0.66 될 거고 얘는 0.66 이렇게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정규화를 하기도 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이 디그리 센트럴리티는 그 언다이렉티드 그래프에서랑 마찬가지로 그 다이렉티드 그래프, 그러니까 방향이 있는 그래프에서도 비슷하게 정의가 됩니다. 그런데 디그리 센트럴리티 그냥 계산하면은 이걸 마치 언다이렉티드 그래프인 것처럼 생각하고 이제 계산하는 게 이 디그리 센트럴리티 결과고, 요거를 들어오는 간선의 수랑 나가는 간선의 수를 따로 셀 수도 있잖아요. 그죠? 어떤 노드가 있으면은 어떤 노드에 들어오는 간선의 수가 있을 거고 나가는 간선의 수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 이 노드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는 게 3개고 나가는 게 2개니까 얘가 V라고 하면은 디그리 센트럴리티 뭐 V는 5가 되는 거고 인디그리 센트럴리티는 3개니까 3. 뭐 아웃디그리 센트럴리티는 이렇게 쓸까요? 네, 얘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나가는 간선의 수, 들어오는 간선의 수, 나가는 거 들어오는 거 전체. 이게 이제 각각 인디그리, 아웃디그리, 디그리 센트럴리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을 각각 또 세보면은 이 A 노드 같은 경우에는 전체 간선의 수는 3개고, 그죠? 나가는 간선의 수는 2개고, 그죠? 들어오는 간선의 수는 1. 그래서 뭐 3, 1, 2,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얘도 마찬가지로 전체 간선의 수는 2개, 그리고 들어오는 간선의 수는 1, 나가는 간선의 수는 1. 얘도 전체는 3개, 들어오는 거 2개, 나가는 거 1. 전체는 2개, 들어오는 거 1, 나가는 거 1.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것도 이제 어드제이선시 매트릭스로 우리가 표현을 했을 때 이제 좀 그 앞에서 이제 언다이렉티드 그래프의 경우에는 요 대각선을 기준으로 여기가 대칭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다이렉티드 그래프에서는 여기 대칭이 아니게 되겠죠. 여기 이 점이 의미하는 게, 그러니까 여기에 1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으면 여기에 의미하는 게 A에서 C로 가는 간선이 있다, 이런 의미인 거잖아요. 그죠? 방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각 행을 합하면, 각 행에 있는 값을 합하면은 이제 얘는 아웃디그리 센트럴리티가 되는 거고, A의 아웃디그리 센트럴리티가 2다, B의 아웃디그리 센트럴리티가 2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컬럼의 경우에는
이 컬럼의 경우에는 A로 들어오는 간선들을 의미하게 되니까 얘는 이제 인디그리 센트럴리티가 되겠습니다. 얘네들을 합하면 네, 이렇게. 그리고 여기 있는 그 벡터랑 여기 있는 벡터를 두 개를 더하면 그게 이제 디그리 센트럴리티가 되는 거예요. 맞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디그리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디그리 센트럴리티였고요. 혹시 질문 있나요, 여러분들? 이거는 전혀 어렵지 않죠? 그냥 말 그대로 그냥 각 노드마다 연결되어 있는 간선들을 그냥 세는 거잖아요. 그게 전부입니다. 가장 단순한 센트럴리티 방법, 그 계산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살펴볼 거는 비트윈니스 센트럴리티예요. 비트윈니스가 뭐죠, 여러분들? 비트윈이 뭐죠? 뭐랑 뭐 사이에 있는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정점 V의 비트윈니스 센트럴리티를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은 이 정점 V를 지나는 최단 경로의 수로 정의를 합니다. 이제 각 노드 쌍마다, 그러니까 여기 예를 들어서 이런 그래프가 있으면은 그 A와 뭐 B의 최단 경로, A와 C의 최단 경로, A와 D의 최단 경로, A와 E의 최단 경로, 이런 식으로 이제 모든 최단 경로를 다 뽑아봐요. 근데 그럴 때 각 노드를 몇 번 지나는가, 그러니까 처음이랑 끝을 제외하고 다른 노드들이 어떤 애들이 몇 번 지나가지는지 이제 그걸 다 세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그래프가 있을 때 여기에 이제 노드 C의 그 비트윈니스 센트럴리티를 계산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얘는 모든 노드 쌍마다 C를 지나는, 그러니까 C를 지나는 그 최단 경로가 몇 개 있는지를 세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A, B 같은 경우에는 요게 최단 경로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C를 안 지나죠? 그럼 얘는 이제 무시하는 거예요. 얘는 무시하고, A, D 같은 경우에는 요 C를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럼 여기에 1을 더해주는 겁니다. 이게 하나, 그리고 A, E도 C를 지나가잖아요. 두 개, A, F도 C를 지나가죠. 세 개, 마찬가지로 B, D, B, E, B, F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C를. 그죠? 근데 이걸 다 세보면은 A, D, A, E, A, F, B, D, B, E, B, F 이렇게 6개의 최단 경로가 이 C를 지나기 때문에 이 C의 그 비트윈니스 센트럴리티가 6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 근데 우리 앞에 디그리 센트럴리티도 우리가 정규화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것도 정규화를 할 수가 있는데, 앞에서는 정규화할 때 n-1로 나눴었는데 여기서는 n-1 콤비네이션 2로 나눠주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C의 디그리 센트럴리티를 비트윈니스 센트럴리티를 구한다고 하면은 이 C를 그러니까 모든 최단 경로들 중에서 이 C를 지날 수 있는 그 최대값이 몇 개죠? 최대값이? 얘를 제외하고 나머지 이게 전체 노드 수가 n이라고 하면은 나머지 노드 수가 n-1개잖아요. n-1개 노드들 중에서 두 개를 선택을 했을 때 걔네들이 C를 지나면은, 그러니까 모두 다 C를 지나면은 그러면은 그게 최대값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n-1 choose 2 그러니까 요거로 이제 나눠서 정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1, 2, 3, 4, 5 choose 2 얘는 그러면은 5, 4, 2니까 10. 그래서 여기 있는 값이 6이 아니고 0.6이 되는 거죠. 이렇게 정규화를 하게 되면. 이해되시죠? 좀 말을 잘 못한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그렇게 계산이 됩니다. 정규화를 할 경우에는. 네, 그럼 뭐 다른 그래프에서도 좀 예시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근데 그 좀 애매한 경우가 생길 수 있어서 좀 예제를 하나 더 준비를 해봤는데, 한번 여기서도 요 C의 그 비트윈니스 센트럴리티를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얘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A랑 모든 그 노드 쌍간의 최단 경로를 한번 다 세볼게요. 근데 A, B는 C를 안 지나죠. A, D 같은 경우에는 요것도 최단 경로고
요것도 최단 경로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에는 둘로 나눠주는 거예요. 전체가 1이니까 여기에 0.5, 여기에 0.5 이렇게 반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C에 0.5가 더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 C에 지금 비트윈 센트리티를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이 C를 지나는 최단 경로가 몇 개인지를 세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0.5를 더한 거예요. AD에 대해서. 그 다음에 AE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게 최단 경로 단 하나니까 더하기 1 이렇게.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BD 얘는 안 지나죠. BE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랑 이렇게 두 개가 지나가잖아요. 맞죠? 근데 둘 다 0.5, 0.5니까 0.5 더하기 0.5 이렇게. 그 다음에 DE 얘 같은 경우에도 C를 지나가죠. 그래서 1 이렇게. 그러면은 이걸 다 더하면은 이제 모든 그 노드 쌍간에 C를 지나는지 안 지나는지를 다 확인해 봤으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1, 2, 3, 3.5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얘가 3.5가 된 거고, 마찬가지로 뭐 A, B, D, E에 대해서도 비트윈 센트리티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구해 보면은 뭐 B를 지나는 애는 아까 전에 A에서 D로 가는 요 최단 경로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 ACD랑 ABD가 둘로 나눠서 갖고 있으니까 여기에는 이제 0.5가 할당이 되는 거고, A 같은 경우에는 BC 1대 0.5 받고 B2일 때 0.5 받고 해서 두 개를 더하면 1이 되는 이런 식인 것 같아요. 얘도 그래서 1이 되고 마찬가지로 대칭이니까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고, 이제 정기화를 할 경우에는 그죠? 정기화를 할 경우에는 지금 노드의 수가 5개였으니까 그러면은 빼기 1 하면 4잖아요. 4 추즈 2 하면은 4, 3, 2 해서 6이 되고, 다 여기 있는 값에다가 그 6으로 나눠주면은 그러면은 정규화된 그런 비트윈 센트리티 값이 계산이 되겠습니다. 됐죠? 네, 여러분들 요런 그 계산하는 것들 있잖아요. 시험에 잘 나오겠죠? 어떻게 계산하는지 좀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자, 여기까지가 이제 비트윈니스 센트리티에 대한 내용이었고, 그 다음은 클로즈니스 센트리티를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참고로 여러분들 보시면 그 느낌적으로 느껴지시나요? 디그리 센트리티는 직관적으로 잘 생각해 보시면은 이제 그래프 상에서 어떤 노드가 많은 노드들에 연결되어 있으면은 그러면은 그 노드가 그 그래프 상에서 중요한 노드일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유명인, 그러니까 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다, 뭐 인스타그램 같은, 근데 거기에 어떤 사람이 진짜 많은 친구들이 연결되어 있다, 슈퍼 인싸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럼 디그리 센트리티가 어떤 중심성을 대표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비트윈니스 센트리티 같은 경우에는 직관적으로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로드 네트워크 같은 그런 걸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내비게이션 같은 거 쓰면, 아니면 그 네이버 맵 같은 거 쓰면은 지도들이 막 있는데 그 지도를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은 거기 안에 있는 그 POI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각 뭐 음식점이나 아니면 여러분들 집이나 이런 것들을 POI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POI들 사이에 길로 연결되어 있는 그래프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이 그래프에서 점들 사이에 최단 경로를 다 그려봤더니 그 중에 어떤 점을 자주 지난다고 하면은 그 점은 굉장히 중요한 점일 거 아니에요, 그죠? 항상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점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5개 광고판을 어디다 설치한다고 생각을 하면, 그럼 그런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에 설치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센트리티가 높은 그 POI를 찾아서 이제 거기다가 5개 광고판을 설치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비트윈니스 센트리티도 그 어떤 다른 측면에서 그 노드의 중요성을 표현을 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 살펴볼 이제 클로스니스 센트리티는 이것도 이제 또 다른 직관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정점들과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 그 정도를 센트리티 지표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그래프가 있는데 어떤 노드는 다른 노드들과의 거리가 다 짧아요.
그러면은 이 노드는 그래프의 어떤 중심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반면에 어떤 그래프가 있는데 가장 외곽에 있는 어떤 노드가 있다고 하면 얘는 어떤 노드랑 가깝겠지만 대부분의 노드랑은 되게 멀리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중심성이 낮은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클로스니스 센터리티는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은 이제 그 n 빼기 1 나누기 모든 노드와의 거리 합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이것도 그냥 예제를 보면은 바로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일단 노드 전체의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 여덟 개잖아요. 그래서 n 빼기 1은 7이 될 거고, 그죠? 7이 될 거고, 뭐 여기 B에 있는, 그러니까 얘의 그 클로스니스 센터리티를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얘 같은 경우에는 A랑은 1, 그죠? 그리고 C랑도 1, D랑도 1, E랑 최단 경로는 이렇게 연결되는 거잖아요. 2, 얘는 3 더하기 이렇게는 4, G랑도 4 이렇게 해서 그래서 7 나누기 이거 다 합하면은 16이니까 16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7 나누기 16. 요 A랑 뭐 C랑 D랑 E랑 뭐 얘네들 다 마찬가지겠죠. 요 D 하나만 더, E 하나만 더 해볼까요? 얘 같은 경우에는 또 마찬가지로 7 나누기 F랑 거리가 2, H랑 거리가 1, G랑 거리가 2, D랑 거리가 1, A랑 거리가 2, B랑 거리가 2, C랑 거리가 2니까 다 더하면은 2, 4, 6, 8, 10, 12 7 나누기 12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죠? 요게 클로스니스 센터리티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네, 뭐 이게 뭐 웨이티드 그래프여도 마찬가지고 다이렉티드 그래프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어떤 노드랑 어떤 노드 사이에 거리를 다 계산을 해서 그 거리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이런 그 센터리티 지표들이 있다. 이 정도로 이제 소개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는 스트럭처럴 애널리시스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여러분들? 센터리티 계산하는 것들? 괜찮죠? 네. 힘드시죠? 졸리시죠, 여러분들? 월요일 아침이라 더 힘드실 것 같아요. 저도 힘듭니다. 네, 그래도 얼른 하고 좀 쉬도록 합시다. 네, 그 다음은 이제 스트럭처럴 애널리시스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그래프 덴시티, 다이아메터, 클러스터링 코에피시언트 이런 식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래프 덴시티예요. 그래프 덴시티. 그래프 덴시티는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은, 그러니까 뭘 의미하고 싶은 거냐면은 그래프에서 그 간선들이 얼마나 빽빽하게 존재하는가를 표현을 하고 싶은 거예요. 간선이 얼마나 빽빽한지를 말하는 겁니다. 정점이 얼마나 빽빽한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런 거 막 OX 문제 같은 걸로 내기 좋을 것 같습니다. 간선이 얼마나 빽빽하게 있는지를 정의하는 건데, 그러면은 여러분들 상대적으로 간선의 수가 동일하다고 하면 정점의 수가 많아지면 그러면은 덴시티가 낮아지겠죠. 반대로 정점의 개수는 그대로인데 간선의 수가 늘어나면 덴시티가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제 그래프 덴시티는 간선의 수 나누기 최대 간선의 수로 정의가 돼요. 그래프에 존재할 수 있는 간선의 최대 수 분의 실제 존재하는 간선의 수, 이렇게 정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 최대 간선의 수는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은, 그래프가 존재하면은 그 그래프의 모든 노드의 컨비네이션 2가 최대 간선의 수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6개의 노드가 있다고 하면 이렇게 다 빽빽하게 연결한 게 최대 간선의 수일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다 연결했을 때 이때 간선이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 6개니까 6 추주 2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6, 5, 2 해서 15, 15개. 지금 제가 15개 그린 거 아니에요. 이게 최대죠. 근데 만약에 이 그래프에
뭐 이런 식으로 그 간선들이 존재한다. 그럼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 6개잖아요. 그러면은 이때 이 그래프의 그 밀도, 그러니까 그래프 덴시티는 15분의 6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맞죠? 요 그래프도 한번 계산해 볼까요? 요 그래프 계산해 보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전체 노드의 수가 하나, 둘, 셋, 넷, 다 8개니까 맥시멈 그 간선의 수, 맥시멈 엣지 넘버가 4, 5, 8개였죠. 8 추즈 2 이렇게 되는 거고, 그 중에서 실제 존재하는 간선의 수가 하나, 둘, 셋, 넷, 다 7, 8, 9개니까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맞죠? 얘는 그러면 8, 7 나누기 2, 4, 7, 28, 28분의 9 이렇게 되겠습니다. 맞죠? 계산되죠, 여러분들? 네, 계산되죠? 이런 식으로 그래프 덴시티를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보통 대개, 그러니까 모든 그래프가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서 인스타그램에 존재하는 사용자들이 존재한다고 하면은 그 사용자들은 점차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연결도 이렇게 늘어나겠죠. 이럴 때 보통 덴시티가 점점 그래프가 커지면서 감소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보통 덴시티는 그래프가 커짐에 따라서 점점 감소하는 그런 경향이 생겨요. 근데 그거는 뭐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모든 그래프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근데 생각해 보면은 그러니까 현실에 존재하는 그래프들은 그러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사용자 한 명이 늘어났어요. 근데 그 사용자 한 명이 늘어나면은 보통 여러분들은 인스타그램 친구 몇 명 있어요? 한 명이 친구의 수가 뭐 100명, 200명 이 정도가 보통 평균일 거 아니에요. 제가 너무 평균을 높게 잡았나요? 네, 저는 몇 명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정도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한 명 추가할 때마다 엣지의 수는 고정적으로 뭐 100개, 200개 정도가 이렇게 추가가 되는 건데, 그런데 그래프 덴시티 측면에서 살펴보면은 한 명 추가할 때마다 그 분모는 몇 개가 증가하죠? n개가 증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모는 점점 훨씬 많이 커지는데 분자는 상수로 이렇게 커지기 때문에 보통 덴시티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얘기할 그 지표는 다이아메터입니다. 다이아메터는 우리말로 하면은 뭐 직경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름, 보통 이제 원에서 이 제일 끝에서 끝까지의 거리, 요 거리를 다이아메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그래프에서 다이아메터는 일단 입력은 연결 그래프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연결 그래프라고 하면은 그 어떤 그래프가 있을 때 그래프들이 어떻게든 이렇게 경로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는 이런 그래프를 연결 그래프라고 해요. 여기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 어떤 다른 그래프가 있으면은 얘는 연결 그래프가 아닙니다. 이런 연결 그래프가 아닌 그래프에 대해서는 다이아메터가 정의되지 않아요. 어쨌든 연결 그래프다. 이렇게 연결 그래프가 전제가 되는 거고, 이 연결 그래프 내에서 정점들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가 다이아메터인데, 요거를 다시 말하면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은 존재하는 이제 모든 최단 경로들, 다시 말하면 모든 쌍에 대해서 최단 경로를 다 계산해 본 다음에 그 중에 맥스 값 있죠. 제일 큰 값을 우리는 이제 다이아메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그래프에서 다이아메터는 4가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모든 노드 쌍 간의 최단 경로를 다 구해봤을 때 제일 멀리 있는 애가 뭐 예를 들어서 B에서부터 F까지 가는 경로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홉수가 1홉, 2홉, 3홉, 4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래프의 다이아메터가 4가 되는 겁니다. 그렇고요. 간단하죠, 그죠? 그 다음에는 이제 이펙티브 다이아메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이펙티브 다이아메터는 이제 노드 쌍 중에 뭐 일정 비율이 보통 이제 뭐 90%에서 95% 정도로 얘기를 하는데, 일정 비율이 서로 연결되는 최단 경로의 길이를, 그것의 이제 맥스 값을 이제 이펙티브 다이아메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그 지표를 만든 이유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그래프가 있는데 그래프가 뭐 이렇게 노드들이 이런 식으로 막 연결되어 있어요. 서로 서로 이렇게 빽빽하게. 그런데 이상하게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애들이 하나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빽빽하게 있다가 이렇게 쭉 연결되어 일자로 연결되어 있는 이런 애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얘네들을 제외하면은 여기에서의 다이아메터는 예를 들어서 뭐 3이나 4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거 하나 때문에 다이아메터가 뭐 10, 뭐 20, 뭐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전체 구조를 다이아메터가 잘 반영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대신에 그 모든 노드 쌍에 대해서 다이아메터를 모든 노드 쌍 중에서 맥스 값을 뽑는 게 아니고 전체 모든 노드 쌍의 거리를 다 재본 다음에 그 중에 90%, 그러니까 하위 90%를 커버할 수 있는 그 다이아메터를 구해서 그 다이아메터가 이펙티브 다이아메터다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극단적으로 먼 노드상의 영향을 감소시키려는 목적으로 이런 지표를 만든 거고, 앞에서 봤던 이런 그래프의 예시를 보면은 라이브 저널 그래프, 이것도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잘 모르는 어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데 지금은 운영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여기에 보시면은 다이아메터가 있고 이펙티브 다이아메터가 있는데 90% 이펙티브 다이아메터 이렇게 계산을 한 거잖아요. 보시면 이 수치 차이가 생각보다 커요. 그죠? 얘는 17인데 여기는 6.5입니다. 이펙티브 다이아메터는 6.5고 다이아메터는 17이다. 그래서 요거를 통해서 이제 좀 아웃라이어가 얼마나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러니까 그 특이한 애들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실제 그 모든 노드들은 몇 홉 안에 보통 존재하는지, 그죠? 이런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요거를 통해서 뭐 얘기할 수 있는 게, 여러분들 혹시 그 얘기 들어보셨나요? 스몰 월드 어썸션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아니 뭐 뭐였지? 제 기억이 안 나. 저도 이제 기억력이 자꾸 떨어지네요. 이거 되게 유명한 말이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어디 뭐 미국 어디에서 누구한테 이제 편지를 쓰는 거예요. 편지를 써서, 근데 편지를 쓰는데 우체부한테 주는 게 아니고 자기 지인들 중에서 왠지 가장 어떤, 예를 들어서 그 미국의 어디 뭐 에밀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에밀리라는 사람이 저기 영국의 뭐 파커라는 사람한테 편지를 쓰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체부한테 주는 게 아니고 그 건너해서 한번 줘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근데 자기 지인들 중에 왠지 그 파커랑 가장 가까울 것 같은 사람한테, 그러니까 전달이 될 것 같은 사람한테 그 편지를 전달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럼 전달하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가 아는 사람 중에 파커를 알 것 같은 사람한테 대신 전달해줘. 이제 그거를 여러 차례 거쳐서 실제로 전달되는데 몇 번 걸릴 것인가, 요걸 한번 세보는 거예요. 세봤을 때 보통 평균적으로 한 6홉, 7홉 정도 된다고 합니다. 6번, 7번 정도면은 그 사람한테 도달할 수 있대요. 신기하죠? 그럼 여러분들 그 유명인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 누구 좋아하세요? 뭐 예를 들면 최근에 흑백 요리사가 유행했었으니까 흑백 요리사의 안성재 셰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랑 안성재 셰프랑 그 알고 있는, 그러니까 지인으로 해서 봤을 때 몇 홉 만에 도달할 것 같아요? 몇 홉이면 안성재 셰프의 지인, 나의 지인 해서 갔을 때 안성재 셰프랑 지인인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뭐 좀 말이 이상한데 아무튼 그 그래프를 표현했을 때, 지인 그래프를 표현했을 때 과연 안성재 셰프와 나와의 거리, 여러분들 몇 홉 만에 있을 것 같아요? 5, 6 정도? 여러분들이랑 저랑은 지인이죠. 그죠? 근데 제 지인의 지인이란 말이에요. 그럼 3홉인 거예요. 저기 뭐 제가 아는 형이 있는데 그 형이 미국에서 좀 살다 왔었는데 거기서 그 배드민턴을 안성재 셰프가 알려줬대요. 저는 그 형한테 배드민턴을 배웠단 말이에요. 제 스승의 스승인 거예요. 안성재 셰프.
신기하죠? 네, 저도 신기했어요. 이 형이 뻥카를 치는 건지 진짠지 검증은 해볼 수 없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이런 이펙티브 다이아메터 얘기를 하다가 그 얘기가 나왔네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 그래서 보통 이제 네트워크 상에서 가장 멀리 있는 노드가 뭐 멀어봐야 보통 한 6홉, 7홉 정도 된다. 생각보다 그 유명인들이 내친 그 거리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멀지 않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네,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이제 마지막 내용인데 클러스터링 코에피시언트라는 걸 얘기를 해볼 거예요. 얘는 각 정점마다 정의가 되는 건데 각 정점마다 그 정점의 이웃들이 서로 얼마나 빽빽한 커뮤니티를 이루고 있는가, 요걸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노드가 얼마나 군집 속에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어떤 노드가 있어요. 어떤 노드가 있는데 친구들이 이렇게 있어요. 친구들이 이렇게, 예를 들어 친구가, 이 노드의 친구가 뭐 6명이 있었다고 칩시다. 근데 얘네들을 하나도 서로 친구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은 얘의 클러스터링 코에피시언트 값은 0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있는 그 친구들이 모두 다 이렇게 서로 친구예요. 이렇게 모두 다 친구라고 하면은 그때 클러스터링 코에피시언트 값은 1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 내 친구들이 서로 얼마나 친구인가, 맥스 값분의 실제 친구인 개수, 요거를 클러스터링 코에피시언트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노드에 이웃이 예를 들어서 4명이 있다. 이게 그 우리 노드인데 이웃이 4명이 있다 하면은 이때 만들 수 있는 이웃의 수는 최대, 그러니까 서로 연결의 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잖아요. 그죠? 근데 이때 만약에 실제로 있었던 간선의 수가 뭐 이렇게 3개가 있었다고 치면은 그러면은 6분의 3 해서 0.5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죠? 요게 클러스터링 코에피시언트입니다. 그럼 이것도 이해되시죠? 예를 들어서 어떤 빨간색 노드가 이웃이 3명이 있는데, 그죠? 이웃 3명이 있는데 이렇게 둘이서 이웃이고 이렇게 둘이서 이웃이다 라고 하면은 전체 가능한 엣지의 수가 3개였는데 그 중에 2개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3분의 2가 이 빨간색 노드의 클러스터링 코에피시언트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각 노드마다 클러스터링 코에피시언트를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각 노드마다 그 클러스터링 코에피시언트를 다 평균 내면은 그게 에버리지 클러스터링 코에피시언트가 되는 거예요. 그 그래프의 특성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은 여기 에버리지 클러스터링 코에피시언트라는 값이 있잖아요. 요게 저 수치를 말하는 거예요. 0.28 정도로 전체 그래프들이 빽빽하게 뭉쳐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이고. 네. 그래서 이제 클러스터링 코에피시언트는 이 정점의 주변 정점들이 얼마나 빽빽하게 커뮤니티를 이루는지를 나타내는 거고, 이걸 활용해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하면은 그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이런 거라고 하면은 이 그 구조를 통해서 이제 클러스터링 코에피시언트 값을 통해서 이게 일반 사용자인지 스팸 사용자인지 사칭 계정인지 등을 검출을 해낼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뭐 100%는 아니지만 이런 특징을 활용해서 이제 검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뭐 지금 요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이제 페이스북에서 어떤 한 유저의 그 그러니까 친구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뽑아낸 거거든요. 사실은 요게 접니다. 여기 있는 게 저예요. 가운데 있는 게 저예요. 제 2013년 때 추출한 그 제 친구 관계 네트워크입니다. 요걸 이제 에고넷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한 명을 중심으로 그 주변 친구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런 걸 나타내는 건데, 요즘에는 불가능하지만 예전에는 이런 데이터를 뽑는 게 가능했어요. 개인정보가 그렇게 막 중요하게 여겨지던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프로그램 하나 돌리면은 제 주변 친구들을 다 연결을 해볼 수가 있었거든요. 여기 파란색이 남자고 분홍색이 여자입니다. 요 회색은 이제 남자인지 여자인지 밝히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고, 공대생 치고는
남녀 비율이 괜찮지 않나요? 네, 근데 막 다 그런 거예요. 막 여기 가족들 막 이모, 뭐 엄마 뭐 이런 사람들이 훨씬 많고 딱 봐도 여러분들 여기가 왠지 학교 커뮤니티일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제 학교 친구들이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제 동아리 친구들이었어요. 학교 동아리 친구들. 그러니까 여기는 학과 친구들. 음, 그리고 뭐 여기 사이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요 친구가 아마 전 여친? 뭐 약간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오씨, 이거 와이프한테 절대 보여주면 안 되겠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구조를 봤을 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은 보면은 이제 몇 개의 좀 커뮤니티에 이렇게 속하게 됩니다. 여기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학교 커뮤니티가 있을 거고 아니면 뭐 동네 친구 커뮤니티가 있을 거고 또 아니면 뭐 어디 동아리 커뮤니티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어떤 뭐 외부에서 소모임 같은 걸 한다, 뭐 독서 모임 이런 걸 한다. 그럼 독서 모임 하는 사람들끼리 또 이렇게 커뮤니티가 있을 거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음, 그런 식으로 이제 그룹 지어서 서로 빽빽하게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그죠? 그죠? 빽빽하게 연결돼 있다는 말은 이쪽 부분에서 클러스터링 코에피시언트가 높게 측정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여기서 높게 측정되고 높게 측정되고. 근데 이걸 전체로 봤을 때는 여기에 있는 그룹 사람들이랑 여기 있는 그룹 사람들은 서로 연결관계가 없기 때문에 좀 클러스터링 코에피시언트 개수가 어느 정도 좀 낮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사용자들은 몇 개의 그룹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주변 이웃들이 서로 몇 개의 그룹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좀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약간 적당한 그 클러스터링 코에피시언트 개수를 가지게 됩니다. 모더레이트한 그런 클러스터링 코에피시언트 개수를 가지게 되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 광고를 많이 하는 스팸 유저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많은 사람들한테 광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친구를 그냥 랜덤하게 막 많이 만든단 말이에요. 디그리가 엄청 크겠죠. 디그리는 엄청 큰데 반면에 그 친구들은 서로 친구가 아닐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그죠? 그래서 보통 이제 스팸 계정 같은 경우에는 비정상적으로 이 클러스터링 코에피시언트 값이 낮게 나옵니다. 반면에 유명인을 사칭하는 그런 계정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제가 아이유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사칭을 하려면은 가장 우선적으로 맞춰야 되는 지표가 뭐냐면 유명인들은 친구가 많잖아요. 팔로워랑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러면 이 팔로워 수를 대충 맞춰야 되니까 어떻게 페이크를 치냐면 가짜 계정을 엄청나게 많이 만든 다음에 그 가짜 계정들끼리 서로 친구 관계가 되도록 이렇게 보통 만들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아주 빽빽한 이런 그래프가 생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 이제 클러스터링 코에피시언트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은 일반 사용자들에 비해서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와요. 그래서 이런 특징을 사용해서 우리가 뭐 스팸 계정이나 사칭 계정 등을 뽑아낼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클러스터링 코에피시언트 한번 계산을 해보면 여기서 클러스터링 코에피시언트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D 같은 경우에 이 D의 클러스터링 코에피시언트는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은 얘 이웃의 수는 하나, 둘, 셋, 네 개잖아요. 그죠? 네 개니까 가능한 최대 간선의 수는 4C2가 될 거고, 그죠? 그 중에서 이웃들 간에 연결되어 있는 그 간선의 수를 세보면은 D의 이웃이 A, B, C가 있는데 A, B랑 연결돼 있고 B, C랑 연결돼 있잖아요. 두 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될 겁니다. 그럼 4C는 4, 3, 2니까 6분의 2, 3분의 1이 되는 거죠. 0.33. 네,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될 겁니다. 뭐 A랑 B, A, B, C, E, 뭐 F, H, G 다 계산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 만약에 뭐 기말고사에 뭐 각 노드의 클러스터링 코에피시언트를 계산해 봐라 하면은 하실 수 있겠죠? 네,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살펴본 거는 앞에 다시 보면은 센트럴리티, 그러니까 그래프 분석을 할 때, 그러니까 네트워크 분석을 할 때 센트럴리티나 뭐 스트럭처럴 애널리시스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살펴보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자주 활용되는 디그리 센트럴리티, 미드니스 센트럴리티, 클로즈니스 센트럴리티, 그리고 덴시티 다이아메터, 클러스터링 코에피시언트 등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요것들로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래프 분석은 해보실 수 있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나요, 여러분들? 질문 없어요? 없어요? 네, 다음 시간에는 그 실습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뭐 네트워크 X 저번에 한번 사용해봤잖아요. 그거 활용해서 각종 이제 센트럴리티나 뭐 코에피시언트나 뭐 이런 것들 계산해보는 이제 그런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